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동서지간 사이에 불화가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번에 돈 문제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되는 건 크게 없었는데 제 밑에 동서가 5년 전부터 사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쟁이 생활을 했었죠. 동서내외가 그동안 힘들게 돈을 모아서 힘들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족 모두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렇게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고 몇 년간은 매출이 저조했었지만 작년부터 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근하면 동서의 사업장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습니다. 동서가 버는 수익이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하자 시부모님께서도 대박 났다며 적극적으로 일손을 도우실 정도로 잘 되고 있었죠. 시동생이 연봉 4천 정도 되는데 동서가 연봉 5천을 넘게 벌고 있으니 둘이 합해서 연 1억 가까이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밀려있던 대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연 2,500 정도 벌던 동서가 연 5천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자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이 정도야 뭐.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사도록 할게요. 맛있게들 드셨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모이도록 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매출이 많이 나왔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지속된다면 저희도 금방 떼부자 되겠어요. 이 사람이랑 함께 버는 돈이 연 1억인데 이 정도 음식값이야. 얼마든지 내줄 수 있죠. 나도 가서 일손을 도와봐서 아는데 쉽게 버는 돈도 아니더구만. 같이 나눠서 내면 되는 걸 혼자 결제할 필요 있니? 있을 때 아껴야 되는 거야. 없을 때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풍족하게 살고 있는 지금도 아끼라고요? 버는 만큼 쓴다고. 이런 것도 다 능력이 되니까 제가 사는 거죠. 안 그래요, 형님? 돈은 벌 때는 힘든데 쓸 때는 쉽게 나가는 게 돈이잖아. 동서가 가족을 위해 외식비를 지불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모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회비가 따로 있잖아. 그걸로 충당하면 되니까 혼자서 부담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 동서가 매달 월급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피 같은 돈이잖아. 그때는 200 정도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모임 가지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었고 회비 내는 것도 꺼려할 정도였는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변하긴 했지만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출 소비를 줄이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을 거야. 여자가 직원들 월급 주고 시부모님 용돈까지 챙겨드린 뒤 동서한테 돌아가는 연봉이 5천이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 힘들게 번 만큼 과거에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많이 저축했으면 좋겠어. 사업장 오픈하는데 대출빚도 아직 다 못 갚았다며. 동서랑 서방님이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오늘 외식 비용은 회비로 지출하도록 할게. 형님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웃긴 거 알아요? 저는 연 5천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형님은 연 3천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죠? 돈이 있는 만큼 베풀겠다는 거잖아요.
사주겠다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하기야, 형님은 워낙 절약하는 인생을 살아오셨고 연봉 5천을 찍어본 적도 없었으니 당연히 손이 작을 수밖에 없죠. 과거를 되돌아보라고요? 그때의 삶이 부족했었으니까 현재 감사하며 살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지금 버는 수익보다 더 많이 상승할 테니 제 앞에서 걱정한다는 그런 가식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재수씨,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 사람이 음식값 내는 거 부담 주는 게 싫어서 회비로 결제하겠다는 거고, 걱정돼서 몇 마디 해준 걸 가식이라고요? 남편은 동서의 태도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한 소리 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동생이 동서의 편을 들면서 형제들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결국 시부모님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네요. 다행히도 시부가 중간에서 남편과 시동생한테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정리가 되었지만 시동생 내외는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과거에 돈 문제로 힘들어했던 적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많이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준 것뿐인데 동서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었죠. 걱정도 많이 됐었던 게 매달 벌리는 돈이 눈에 보이니까 그동안 쓰지 못했던 걸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상당히 많은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크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몇 년 무사히 넘어갔다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동서가 어떠한 행동을 하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야 집안에 불화가 없을 것 같아 보였죠. 돈 좀 많이 벌기 시작한다고 오만해진 동서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도 자기들 알아서 살게 놔두라면서 더 이상 신경 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오래간만에 시댁에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남편과 차에서 내리는 순간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내였어요. 상당히 비싸 보이는 외제차에 입이 떡 벌어졌는데 더 큰 문제는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온갖 명품을 걸치고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필요해서 구입했다는 말을 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부러우면 저보고도 필요한 걸 사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네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돈을 흥청망청 쓴 것 같아 그래요? 제 사업 규모가 작다 해도 그래도 사장인데 이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남들이 저를 우습게 안 볼 테고 제 이미지에 타격을 안 받죠.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형님은 이런 거 무서워서 구입도 못하죠? 어쩌겠어요.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월급쟁이였을 때는 저도 걸치고 있는 것들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줄 알았는데 돈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런 외제차 타보고 명품 걸쳐 보겠어요? 잘 벌고 잘 나갈 때 최대한 많이 누려야죠. 대출을 하도 많이 받아서 돈 버는 족족 나가게 생겼지만 지금 이대로면 금방 갚죠. 내 눈으로 보는 것만도 동서 연봉의 배를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 같은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내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들으려 하지 말고
동서 현실을 봤으면 좋겠어. 동서한테 들어오는 돈들이 평생 보장이 될 것 같아? 버는 건 때가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사치를 부리다가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그땐 이미 후회해도 늦는 거야. 나는 동서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 영수, 몇 달 만에 얼굴 보는 건데? 너 잔소리예요? 저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배가 많이 아픈가 봐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신경 좀 끄세요. 동서내외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먼저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남편 말로는 1억이 넘는 외제차라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매달 들어오는 돈을 믿고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 가족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동서내외한테 받은 상처가 많았지만 손윗사람으로서 그리고 동서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저였기 때문에 쓴소리는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도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부모님께서도 몇 달 사이에 동서내외가 바뀐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라고 있었죠. 입 아프게 백날 떠들어봤자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길 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서내외를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많이 불편하셨는지 입을 여셨네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던 행복하게만 지내면 나는 바랄 게 없다만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느낀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뭐야?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힘들게 땀 흘려 돈을 버는 거잖아? 그래서 둘째 너도 월급 받는 건 한계를 느껴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힘들게 일해서 끝내 좋은 결과를 가져왔잖니? 거기까지는 정말 마음에 들었었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야.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좋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쭉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니? 분명 한계라는 게 찾아오겠지. 그때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하겠지만 문제는 업종을 변경하려 해도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또다시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는 거다. 평생 빚만 갚다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을 원하는 건 아닐 텐데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걸치고 있는 명품들과 밖에 세워져 있는 고급 외제차는 너희 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치품에 불과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 부자일수록 오히려 소박하게 없는 듯 지내는 거 모르니?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부자들은 오히려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려고 시간을 사용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 오래간만에 얼굴 본 건데 왜 다들 지적만 하고 달라진 모습에는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 너가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시부모가 충고를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언제부터 시부모 말을 무시하게 된 거냐? 돈이 너희들을 집어삼켰고 결국 뼈 아픈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아버님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부럽다, 좋겠다 한마디씩만 하면 되는 거지. 꼭 배 아픈 티를 이런 식으로 내셔야들 해요? 기분만 잡쳤어 정말. 저
그만 돌아가요. 동서내외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텐데 다들 왜 이렇게 오지랖이냐면서 시부모 앞에서 화를 냈어요. 시동생 또한 저희들을 보며 짜증난다고 험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 버렸네요. 그렇게 동서내외는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어요. 남편은 걱정돼서 한 말인데 듣기 싫으면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큰 소리로 화를 내게 됐는데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볼 정도로 가족 간의 관계는 정말 좋았었어요. 하지만 그런 과거를 한 번에 뒤집을 만큼 동서내외의 행동들은 잘못된 거였고 서로는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죠. 그날 이후로 서로는 더 이상 연락도 주고받지 않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게 됐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외식을 하던 날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하던 도중 레스토랑의 문을 열며 들어온 동서내외와 눈이 마주치게 됐는데 저희 가족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다른 자리에 앉더라고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마저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는 찰나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동서와 마주치게 되었고 저희는 몇 초간 서로 눈빛만 주고받다가 저는 무시하고 가려 하는데 동서가 저에게 한마디 하게 되면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네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었죠.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가족들끼리 이런 것도 오는 걸 보면 그동안 돈 좀 모았나 봐요. 여기 레스토랑이 꽤 비싼 음식점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에 지장받으면 안 되니까 몇 달 동안 돈 모아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빼놓고 오셨나 봐요. 이런 사실을 알면 상당히 서운해 하시겠어요. 돈이 없으니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아끼셔서 삶이 좀 나아지셨나요? 오늘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출이 제일 높았던 날이라 기분 좀 내려고 온 거였는데 여기서 형님을 마주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기분 좋은 오늘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음식 드시고 싶은 거 마저 드시고 이 카드로 결제한 다음 저한테 다시 주세요. 정말 이런 동서가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잔말 말고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먹다 남은 잔반은 싸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형님이 제일 잘하는 게 식당에서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형님이 꺼낼 때마다 숨고 싶을 정도로 형님이 너무 창피했었어요. 동서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네. 음식 남은 거 싸달라는 게 뭐가 어때서?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은 건데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그때 동서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정말 알뜰하다며 본받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가식이었던 거야? 그리고 동서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렇게 못 사는 형편 아니야. 가족들끼리 레스토랑에 와서 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카드는 받을 생각 없으니까 넣어두고 앞으로 시부모님께 어떻게 할 건지 그거나 생각해. 관계 회복이 우선 아니겠어? 그럼 우리 대화 끝난 거지? 오늘도 온갖 착한 척은 형님 혼자 다 하네요. 꼴랑 연봉 3천 가지고 제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돈은 누워서도 번다고요. 정말 가짠지도 않아서. 동서는 착한 척하는 제가 꼴보기 싫다며 들고 있던 카드를 면전에 던지면서
얼굴에 맞게 되었어요. 손이 사람으로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 노력했고, 그동안 동서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주려 노력을 했었는데, 동서는 그런 저를 항상 안 잊고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서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 말을 듣게 된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형님이 저보다 많이 번다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만큼 버는데 이 꼴로 산다고요? 내 모습이 뭐가 어때서? 나는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돈이 많다고 그걸 무조건 드러내는 게 좋은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동서랑 서방님이 매달 벌어들이는 월급이 얼마인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 벌고 있다고 얘기하면 동서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기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나중엔 주위에 내가 가진 재산에만 눈독 들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 앞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게 좋다고. 그 말을 왜 했겠어? 동서는 내가 그냥 일반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나 또한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데 과거에 크게 한번 미끄러지면서 사업에 지장이 생겼고 꽤 큰 손실을 입게 되면서 적자를 면하지 못했었어. 그런데 내 수중에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업하면서 벌어왔던 돈들을 아끼지 않고 썼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그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모아두었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겠지. 내가 먼저 걸어왔던 길이었기 때문에 동수한테 조언을 해줬던 거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거라 믿고 있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말은 들어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잔소리로 생각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동서가 지금 버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많은 돈이 아니고 그 돈은 동서 옆에 평생 머물러 있지 않아. 언젠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돼선 지금 이런 사치들이 후회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동수한테 어떠한 일이 찾아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해도 절대로 도움 주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그 잘난 맛에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 동서한테 지갑에서 그달의 정산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며 동서의 얼굴에 던져 버렸네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명세서를 주워들어 몇 번이나 확인을 하더니 동서는 시동생과 레스토랑을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된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와 동서가 주고받았던 대화에 대해 알려주게 되었네요. 제가 동서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동서 내외에게 숨기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거짓된 행동을 보였다는 거에 기분이 나빴을 거라는 남편의 말이 걱정이 되긴 했었죠. 저는 꽤 오래전부터 카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동서내외한테 비밀을 유지했던 건 저희와 동서내외가 계속 비교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던 것뿐이고 알려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카페를 운영한다는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관광 명소 근처에 카페가 입점돼 있어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꽤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는데
연 1억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 동서내외는 저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댁에도 오지 않고 있었어요. 전화를 할까도 했었지만 괜히 서로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될까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신경이 쓰였는데 어느 날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동서내외가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연락 한 통 없이 오게 된 상황이라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둘 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상태였네요. 너희들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하고 나가더니만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뭐니? 안색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어머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온 것밖엔 없었는데 저희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니? 여태까지 잘 되고 있었잖아. 언제부터였는데? 일이라는 건 안 풀릴 때도 있겠지만 크게 문제만 없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니? 너희들이 경험이 적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해결해야지. 이게 다 형님 때문이에요. 저보다 잘 나간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다음 투자를 했는데 저희 돈을 들고 잠적해버려서 지금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들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사업에까지 지장이 생기게 되면서 직원들 월급에까지 구멍이 나게 되자 하나둘 떠나버리면서 지금은 사업 운영이 중지가 되어 버렸어요. 형님이 저한테 급여 명세서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형님을 뛰어넘으려다가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 책임지세요.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뭐라고? 동서가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일들인데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려? 동서가 결정해서 움직인 거고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었어?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동서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 눈이 멀어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해서 얻은 결과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저희 먼저 들어가 볼게요. 동서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님은 저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잖아요. 제가 가진 외제차 명품들 전부 다 포기할 수 없어요. 큰 집에서 살다가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의 삶을 잃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지금 저한테는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돈이 없다면 저는 없는 거라고요. 형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앞으로 제가 잘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동서는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손을 벌렸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시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저희 부부한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많은 갈등을 하던 그때 시부께서 저에게 도와주지 말라며 한숨 돌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또다시 가족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라며 강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시모도 시부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괜히 우리한테까지 지장이 생길까봐 동서내외를 도와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버리자 눈물을 흘리던 동서가 표정이 확 바뀌었네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도와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가족이면 실수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자랑 좀 하고 버는 만큼 쓴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이 올 줄 알았겠어요? 저도 미리 알았더라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으면서 사치 부리지 않았겠죠. 지금 사업이 무너지면 저희는 빚에 허덕이는 삶을 또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구질구질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당장 5억만 좀 땡겨주세요. 지금만 잘 넘어가면 그때 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서, 5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업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을 비축해 놔야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동서는 내 말을 무시했고 땡전 한 푼 남겨두지 않은 채 서방님이랑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한 거야. 나도 동서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크기도 했지만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남들 무시하고 낮잡아 말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동서를 도와주는 건 힘들 것 같아. 서방님도 똑같아요. 옆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오히려 편을 들어줬잖아요. 가족 모두가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서방님은 잘하고 있다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갔으니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판단되네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선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 산처럼 쌓여있는 빚을 갚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사업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만 생긴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니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그 사람은 금방 붙잡히겠지. 끝내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거네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돈 받을 곳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2번 다시 찾아올 일도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인연을 끊게 될지 몰랐는데 저를 내친 거에 대해 꼭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동서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동서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길 바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동서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까요? 그날 이후 동서가 운영하던 사업은 무너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 그동안 사치 부리며 즐기면서 쌓여왔던 대출빚을 갚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잘 나갈 때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잖아요. 동서는 자기가 운영했던 사업이 평생 잘 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결국 모든 걸 잃게 되었고 오히려 없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빚에 쪼들려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한두 번 도와주면 한도 끝도 없다며 자신들이 알아서 하게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남편도 시동생 행동에 대해 질려 버렸는지
도와줄 필요 없다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남들 앞에서 자랑하며 오만한 행동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돈을 쫓아가기보단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과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순탄하게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도 남들 못지않은 사연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써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유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인문계열보다는 상고를 진학했죠. 아무래도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저에겐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남들보다 총명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언니는 당연하게 대학을 진학하여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고 저는 상고를 졸업하여 대기업 생산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희는 상고에서도 성적도 우수하니까 LG 생산직은 문제 없을 거야. 전교 3등까지 뽑아가거든. 어때? 아, 저야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고 싶었는데 대기업이면 더 좋아요. 전 돈을 빨리 벌고 싶거든요. 아, 그래. 그래도 학교 다닐 때도 모범적이었으니까 선생님은 너의 앞날을 응원할게. 넌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전 그렇게 생산직을 하다가 시기 좋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재밌게 일했어요. 저에겐 고졸 출신 생산직이란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 붙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제가 제 일에 떳떳하면 되니까요. 부모님도 제가 일을 시작하니 조금 더 안정이 되었죠. 하지만 부모님에게 섭섭하다거나 나도 대학을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빨리 취직을 해서 집안을 조금 더 살기 편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그렇게 3교대 생산직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몸은 고단했지만 다른 곳에서 일하는 급여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삶이 그만큼 여유로워졌죠. 언니의 대학생활 용돈까지 주었으니까요. 고마워, 소희야. 가뜩이나 너 일하기도 힘든데 나까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미안해. 언니로서 면목이 없다. 아니야, 언니. 그래도 엄마 아빠 힘든데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언니 용돈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걸? 언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아빠 기대에 부응하는 게 나한테 도와주는 거야. 언니가 아빠 엄마 체면을 살려줘야지. 안 그래? 열심히 할게. 그리고 네가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고 힘내줘. 알겠지? 저와 언니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렇게 전 밤낮으로 일하며 언니의 용돈도 되고 집안 살림에 보태기 시작했어요. 워낙 벌이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4년 정도가 지나고 언니는 졸업을 하여 임용고시 준비를 시작하였고 저는 여전히 일을 해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며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전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고졸 생산직인 저와는 다르게
결혼할 남편은 가방줄이 긴 남편이었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저와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졌지만 사실 학력 차이가 너무 나서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었죠. 역시나 제 걱정과 마찬가지로 시댁에선 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귀하게 키운 석박사 아들을 고졸 생산직한테 장가를 보내다니요. 나 쓰러지는 일 보려고 하니? 우재야, 절대 안 된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애를 갖다 붙이길, 어? 넌 교수 될래야. 아, 착하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엄마가 허락해 주세요. 아직 전 교수 된 것도 아니고 저도 대학원생인데 지금 이 여자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허락 좀 해줘요. 우리 집도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되지. 교수만 되면 내노라 하는 집 여식들이 줄을 설 텐데 고작 공순이랑 결혼을 한다고 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 아무튼 절대 안 돼, 걔는. 너 진짜 엄마 말 안 들으면 후회한다니까. 왜 네 앞니를 꼴려 그래? 전 소희랑 결혼할 거예요, 무조건. 소희 진짜 착하고 좋은 애예요.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다음에 인사시켜 드릴게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콩순이랑 돈 많이 번다고 다가 아니야. 네가 지금 돈에 급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도 안정감을 찾아야 공부에 집중하죠. 엄마가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남편의 막무가내 결혼 진행으로 시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절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원하는 예단 목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교수 남편 얻으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존심이 상했었지만 결혼 전 얼굴을 붉히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우재한테 얘기는 들었지? 우리 우재는 곧 교수 되래야. 네가 결혼을 한다면 네 주제에 교수 사모님이 될 텐데 이 정도 예단은 기본 아니니? 이건 다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하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도록 하고. 네, 예단은 천천히 준비해 볼게요. 어머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어머님 마음에 들게 더 노력해 볼 테니까 어머님도 저에게 조금의 여지라도 남겨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코웃음을 쳤고 됐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전 씁쓸했지만 제가 겪어야 할 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20살 때부터 악착같이 일만 해온 저는 솔직히 모아놓은 돈은 또래에 비해 많았어요. 전 어머님이 원하는 예단을 준비해 갔죠. 어머님은 내심 놀라면서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직 학생인 남편 때문에 시집살이를 해야 했지만 저 역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절 탐탁치 않아 하는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도 싶었고요. 전 최대한 싹싹한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예단은 그래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했더구나. 그래야지. 이제 네 남편이 장차 교수 될 건데
이 정도 투자도 못하겠어? 네, 감사해요.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우재 씨, 뒷바라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됐다. 너랑은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뭐 좋아서 허락한 줄 아니? 그리고 사실 네가 집도 해와야 하는 거야. 알아? 남편이 교수 되면 네가 교수 사모님이 될 건데 언감생심 너같이 공순이가 사모님이 말이 돼? 집도 해와야 하는데 내가 봐준 거다. 어머니, 공순이라고 하지 좀 마세요. 그냥 생산직 하는 직원이지. 꼭 그렇게 공순이. 어머님도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는데 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끼리 좀 웃으면서 서로 좋게 지내면 안 되나요? 전 정말 어머니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고요. 어머님은 제 말에 기가 막혔는지 절 노려보았고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집살이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결혼 전엔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들시들해졌죠. 오늘은 어머님이 나보고 일 갔다 오자마자 이불 빨래를 다 해놓으라 하신 거야.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빨래 저거 다 하고 저녁 차리고 자기는 맨날 공부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식모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 내일은 일찍 들어오면 안 돼? 그게 쉽냐? 교수는 쉽게 되냐고. 나도 논문 쓰고 교수님 시중 들고 이래저래 할 게 많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엄마 모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엄마가 좀 까탈스러운 건 있어도 그래도 나 이렇게 키워주신 분인데 그냥 네가 좀 참아. 며느리잖아. 뭐? 아니, 내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일찍 들어와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지. 나도 힘들어서 그래. 네가 대학원을 안 다녀봐서 그래.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아휴. 이래서 엄마가 결혼을 그렇게 말렸는데 누구 탓을 하냐? 내 탓이지. 지금 결혼을 후회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자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야말로 진짜 내 발등을 찍었어. 그렇게 남편과는 싸움이 잦아졌어요. 결혼하고 제 마음이 제일 힘들었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 그리고 매일을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늘 치여 살았어요. 그렇게 지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같이 일하는 친한 언니가 저에게 봉사활동을 해보자고 권유하더라고요. 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원래도 남을 돕는 걸 좋아하기도 했었고, 저에게도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죠. 그렇게 양로원이나 보육원,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취약계층을 보다 보니 난 지금 참 행복한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전 그렇게 하루하루 일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살아갔죠. 그러다 양로원에서 알게 된 한 할머니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절 손녀처럼 무척이나 예뻐하시는 분이었죠. 저 역시도 할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잘 따랐고요. 아유, 참 젊은 처자가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기 쉽지 않을 텐데. 누구 집 딸인지 참 예쁘다. 그런 말 많이 듣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예뻐해 주시는 거죠, 뭐. 봉사활동하면 마음도 뿌듯해지고 바쁘게 살아가면 좋잖아요. 사지 멀쩡한데. 그러게.
생각이 아주 똑바로 박혔네. 요즘 것들은 귀찮은 게 뭐가 그리 많은지. 그럼 평일엔 매일 일 나가는 거야? 네. 평일엔 출근하고 토요일에 봉사활동, 그리고 일요일은 그냥 쉬는 날이에요. 할머니 가족들은 일요일에만 오시는 거예요? 아니, 평일에도 오고 일요일에도 오고.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 나를 끔찍이 생각하거든. 이 쭉 늙으니 뭐가 이쁘다고. 할머니가 왜 죽 늙은이에요? 이렇게 정정하신데. 저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할머니 그때까지 식사 잘 하시고 계세요? 전 그렇게 봉사와 일을 번갈아 가며 했었죠. 남편은 매일 늦은 밤 퇴근해 주말이면 바쁘다고 나가버리고 늘 갑갑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외로운 마음도 들었고 내 생은 정말 글렀나 싶을 정도로 슬프기도 했죠. 그래도 막상 교수가 되면 다시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올 거란 기대도 있었어요. 지금은 논문에 교수 준비에 이것저것 바쁜 남편,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는 날도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죠. 밤새 얼굴도 못 보는 남편 대신 저에게 오는 건 시어머니의 잔소리뿐이었지만 그래도 참아야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너는 주말마다 어딜 그렇게 다니니? 그렇게 밖에서만 놔두니까 우제도 마음을 못 잡지. 저게 부부야 뭐야? 아휴. 봉사활동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제 할 일 하고 다니니까 어머님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식사 차려놨으니까 챙겨 드시고요. 설거지는 그냥 담가두시면 제가 와서 할게요. 오늘 우재 씨도 늦는다고 했으니 기다리지 마세요. 너 일은 다른 거 안 구하니? 아니 우리 우재 이제 곧 교수 될 것 같은데 와이프가 생산직이 말이 돼? 다른 일 알아봐. 무슨 일이요? 어머님도 가발 공장 다니시면서 우재 씨 키운 거 아니에요? 전 제 일에 떳떳해요. 우재 씨 교수 되는 거랑 제가 일하는 거랑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어머님은 토요일이면 봉사활동을 하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모든 집안일을 완벽하게 끝내고 나갔기 때문에 어머님도 딱히 말씀은 안 하셨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동안 절 소홀히 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밖에서 데이트 신청을 하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을 먹으러 나갔죠. 그동안 소원해진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할 겸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살림하랴 생활비 대랴. 내가 번번이 돈도 많이 못 갖다 주고 네가 고생 많았을 거야 아마. 알긴 아네. 그래도 괜찮아. 이제 좀 바쁜 거 좀 끝났어? 어머님 좀 살펴드려야 할 것 같아. 안 그래도 적적해 하시더라. 이제 교수 임용이 코앞이야. 근데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교수가 되려면 접대도 해야 하고 좀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 뭐? 그게 교수 자리 돈으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자기 그동안 논문에 모시고 있는 교수님 시중 든 게 교수 되려고 한 거 아니었어? 그거 포함해서 돈도 필요하다는 거지. 내 노력 플러스 돈. 그래서 말인데
내가 교수가 되면 누가 제일 좋겠어? 당신이랑 어머님이 제일 좋겠지? 난 자기가 교수 안 돼도 상관없어. 그냥 학원 자리에서 애들 가르쳐도 좋고. 넌 왜 이렇게 꿈이 작냐? 교수 사모 안 되고 싶어? 남들은 교수 사모 못 돼서 안달인데. 그래서 말인데, 돈 좀 해줘. 뭐? 돈? 돈을 해주면 교수가 되긴 하는 거야? 아,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지금도 강사일 하긴 하잖아. 3장이면 될 것 같아. 그럼 전임 교수 되는 건 문제 없어. 자기야, 우리 부부잖아, 어? 나 제발 도와주라. 그럼 자기도 좋잖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약속해. 교수 되면 이제 시간도 많아지니까 아기도 갖고 가정에 집중하겠다고. 아, 당연하지. 그동안 내가 바빠서 그렇지. 나 몰라? 연애할 때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알잖아. 나만 믿어. 고마워, 자기야. 남편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안 쓰고 아끼고 한 푼 두 푼 모은 3억이란 돈을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날만은 저를 아내와 며느리로 대우를 해 주었네요. 처음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아봐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나쁘진 않았죠. 3억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저에겐 전 재산이었지만 가족을 돕는다는 마음에 나쁘진 않았죠. 어렸을 때부터 언니도 뒷바라지했고 집안일도 도왔던 저로서는 이런 게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그 기분도 역시 좋았고요. 참 사랑에 목말랐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드디어 우리 며느리 덕을 보는구나. 우리 아들이 전임 교수 되면 이게 다 며느리 덕분이다. 그러니까 자기 덕분이야. 내가 교수 되는 거는. 진짜 고마워. 나 밀어주는 교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이번 전임은 나는 당상이야. 내가 결혼 한번 잘했지. 엄마, 내가 뭘 했어요? 저 결혼 잘했죠? 여보, 진짜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거야. 고마워. 어머님도요. 처음으로 이렇게 대접받는 기분이네요. 그래도 자기 이제 전임되면 시간은 조금 생기는 거지? 우리 이제 아이도 갖고 진짜 좀 부부처럼 지내보자. 맨날 자기는 연구실에 박혀있고 나는 일만 하고, 안 그래? 아이는 아직 일러. 이제 신혼생활이다 생각하고 즐기렴.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되잖니. 축하해요, 우리 교수 아드님. 처음으로 저런 대접을 받아본 전 얼떨떨했지만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서야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전임 교수가 되었고, 전 교수의 와이프가 되었어요. 이 행복도 잠시였고, 역시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였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매번 늦는 날도 잦아졌어요. 교수 되면 시간 좀 많을 거라며 어떻게 이렇게 매번 늦어? 교수 되기 전보다 더 바쁜 것 같아. 심한 거 아니야? 외박도 하고. 아이, 네가 몰라서 그런다니까. 너 자꾸 그렇게 무식한 거 티낼래? 그냥 교수 사모면 얌전히 집에서 살림이나 해. 뭐? 무식?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던데.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이는 어떡하고?
아이고, 시끄러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너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이래서 수준이 맞아야 한다니까. 아이를 갖기로 했지만 남편은 차일피일 미뤘어요. 꼭 아기를 갖기 싫어하는 사람처럼요. 전 역시나 혼자였죠. 제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려고만 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막아섰고 전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 봉사활동만 꾸준히 하였죠. 제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기도 했어요.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언제 고민이 생겼나는 듯 없어지기도 했고요. 아는 언니 통해서 한 봉사활동이었지만 제 가치관을 바꿔놓은 계기가 됐죠. 전 할머니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고민도 하고 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어요. 저를 손주처럼 생각하는 할머니는 제 고민을 들어주었죠. 이혼혀. 요즘 젊은 처자가 뭐하러 그렇게 살아?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안 그러냐? 내가 손주 같아서 하는 말이요. 에휴, 그러게요. 저 참 미련하죠?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부모님한테 하면 속상해 하실 거고. 그래도 할머니가 제 할머니 같아서 너무 좋네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감사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이제 슬슬 가야겠어요. 시간도 됐고. 그려. 언제든 와서 얘기혀. 이 할머니 심심할까봐 말동무도 해주고 맨날 올 때마다 화과자도 사오고 고맙다잉. 제 베스트 프렌즈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남편과 둘이서 속닥속닥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 제가 들이닥치니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왔어? 깜짝이야. 인기척 좀 해라. 집에서 퍼질러 놓으니까 이제 밖으로 싸돌아다니냐? 좀 기척 좀 해. 소름 돋게. 아니, 오늘은 일찍 왔네? 근데 무슨 그렇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길래 조용히 속닥속닥이야? 어머님, 저 왔어요. 밥이나 차려라. 고양이처럼 우리 얘기를 그렇게 엿듣고 있어? 아휴, 하여튼 너는 정이 참 안 간다. 밥 차려 얼른. 정 그렇게 밥을 차렸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 속닥속닥의 이유를 곧 알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며칠이 지나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전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니 너무 황당했고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이혼하자니까. 너한테 마음 없어. 알았잖아 원래. 우리 더 이상 부부로 왜 사는 거냐? 이제 너도 편하게 살아. 갑자기? 뭐 잘못 먹었니? 이제 교수 됐다고 나는 필요도 없어졌다 이거야? 이혼 못해.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데? 네가 준 3억 다시 돌려줄게. 그니까 이혼하자니까. 서로 인생 살자. 우리 잘 안 맞았잖아. 각자의 길 가자고, 어? 그래, 이혼해라. 나도 이제 네 꼴 보기 싫어. 그 답답한 얼굴을 하고서는 우리 교수님 좀 놔줘. 너랑 급이 안 맞잖니? 이제 교수 됐다 이건가요? 이제 새 장가 가려고? 그래서? 나 실컷 이용해놓고 두모자가 지금 나보고 물러나 달라고? 전 어이가 없어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이제서야 행복해지나 했더니 어떻게 저한테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다니요. 전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전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지 그의 출근부터 퇴근까지를 감시한 결과 놀라웠어요. 이미 만나는 여자는 있었고 그 여자와 얼마나 깨가 볶던지 전 기가 막혔죠. 이미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 핸드폰으로 남편 사진을 찍어댔고 집으로 와 남편에게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아이, 다 알았으면 이제 그냥 물러나 좀. 나도 새 출발하자. 이 여자랑 너랑 비교가 될 것 같아? 이제 숨길 것도 없어. 이혼해 그냥. 아니, 난 절대 못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3억 준다고? 이제 교수 되니까 그 돈은 우습다 이거야? 그 돈 없어서 쩔쩔매며 어머님이랑 나한테 빌빌대던 게 이제는 3억 줄 테니 조용히 물러나라. 미안한데 절대 못 물러나. 내가 이래서 네가 싫다는 거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솔직히 너랑 어울리기나 하냐?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나 그동안이 억울해서라도 이혼 못해. 나 이 집 시집 와서 죽어라 집안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전 남편에게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집어 삼켰죠. 독해져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욕을 하셨고 전 그런 말들을 개의치 않아 하고 다 무시해버렸죠.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아유, 독한 것. 내 방이나 치워. 네가 언제까지 이혼 안 해주나 봐라. 넌 이혼하게 되어 있어. 알겠냐? 아유, 독종. 과연 그럴까요? 절대 이혼 못 해주니까 그리 아세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누가 이기나. 전 절대 못 물러나니까. 그렇게 전 악착같이 견뎠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구석구석 치우면서 이악 물고 버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청첩장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 청첩장에 찍힌 건 김우재, 서효린 언약식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미 언약식까지 준비한 모습을 보니 허탈하면서 절망스럽더라고요. 전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언약식 날짜를 잘 기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언약식에 나타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루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언약식 날짜가 되었고 전 그렇게 언약식에 나타났죠. 자, 오늘 김우재 군과 서효린 양의 언약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일어나서 축배를 들어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남편의 처음 보는 행복한 모습, 정말 저랑은 결혼을 왜 한 것일까요? 사회자의 소개 인사가 끝이 나고 사회자는 뒤이어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말한 이유가 확실해졌죠. 우리 대명대학교 총장님의 하나뿐인 따님 서효림 양이 오늘을 위해 축하 인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박수 주세요. 그 여자는 남편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3억을 줄 테니 나가 떨어지라고 한 것이죠. 어머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한참을 덩실덩실 춤을 추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고 덜컹 주저앉고 말았죠. 그렇게 망연자실 언약식을 문 밖에서 지켜보다가 제가 확하니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 저를 나지막히 불렀습니다. 놀라웠죠. 얘야.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야? 요새통 봉사활동 오지도 않고 우리 소녀랑은 아는 사이인 거야? 축하해 주러 왔어? 할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지금 언약식을 하고 있어요. 저거 좀 보세요. 저기 저렇게 환히 웃고 있는 게 제 남편이에요.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네? 뭐야? 우리 소녀딸이랑 약혼하는 저 남자가 네 남편 그 후레 자식이라고? 아, 기가 막혀. 아니, 내 소녀야, 저 여자애가. 네? 어떻게 그런 우연이... 아니, 그럼 할머니도 제 남편 봤던 적은 있겠네요?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일이... 낯짝이 음흉하다 했더니 그동안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게 저 자식 때문이었냐? 내가 그놈 면상 한번 보면 욕 한 바가지 해주려고 했더니 아주 오늘 날 제대로 잡았다. 저 나쁜 놈이 감히 여자들을 망치려 들어? 아휴, 가만두나 봐라. 할머니의 말은 놀라웠어요. 남편과 언약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할머니의 손녀라고 했고요. 전 기가 막혔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제 말을 듣자마자 곧장 언약식장으로 들어가 성치 않은 몸으로 제 남편의 뺨따기를 날렸습니다. 저도 놀랐죠. 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놀라 할머니를 뜯어 말렸지만 할머니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뿌리치고 달려들었죠. 이 나쁜 쌍놈의 새끼. 네가 감히 두 여자를 가운데서 갖고 놀아? 이놈의 새끼를 내가 그냥? 내 지팡이 어딨냐? 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제 약혼자한테,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축하한다고 하시더니 이유도 없이, 네? 할머니, 뭔가 오해가 있으신데 고정하시고 효리나, 할머니 요양원 다시 모셔다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니신 것 같아. 제정신은 네가 더 아니지. 이 미친 유부남이 어디서 다른 사람이랑 언약식을 해? 안녕하세요. 저 여기 김우재군 안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나요? 아니면 아시고도 이걸 강행한 건가요? 얘 유부남이에요. 결혼 4년차 유부남. 뭐야? 유부남? 아니, 결혼 안 했다고 하지 않았나? 김 교수, 말해보게. 그러고도 감히 내 딸을 넘봐? 내가 이걸 그냥? 아주 골고루 거짓말하고 다녔구나.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 못 당하죠. 제가 이 사람 교수대게 3억도 투자했어요. 근데 교수 되자마자 바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봉을 잡았네? 이러려고 이혼하자고 했니? 너 내가 그냥 물러날 줄 알았어? 제 말에 그 대학교 총장님과 총장님의 부인은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할머니는 힘이 어디서 나셨는지 상에 차려져 있던 김치를 들고 와 제 남편의 귀싸대기를 후려 갈겼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도 힘입어 같이 남편에게 악쓰기 시작했어요. 이 후레 자식,
감히 우리 소녀를 농락하려 들어? 그리고 우리 손녀 같은 소희한테 네가 감히 돈도 꿀꺽하고 내가 처음 인사 올 때 느낌이 안 좋다 했어. 네 놈이 그렇지. 아이고 뻔뻔한 자식. 내가 힘만 더 남아 돌았으면 더 혼쭐을 내줬을 거다. 어머 할머니 그만하세요. 우리 귀한 아들한테 이게 뭔 짓이에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지 몰라도 제발 그만두세요. 네가 그 어미년이구나. 네가 문제지. 자식 새끼를 그렇게 키워? 너도 좀 맞자. 이 뻔뻔한 모자 같으니라고. 할머니, 여기 잡채 있어요. 이걸로 아주 뺨따기를 날려버려요. 내가 당신들 용서할 줄 알아? 일이 이렇게 된 이상 그래 이혼하자. 네가 교수를 얼마나 해먹을지 모르겠지만 총장님이 가만히 있을까? 이 구질구질한 모자야 정신 차려.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언약식을 망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교수 아들을 방해해? 네까지 깨? 뭐? 말은 똑바로 해. 지 인생 자기가 꼬는 거지. 욕심부리다 끝이 없었지. 당신들의 끝이 여기야. 알겠어? 이제 소송 준비해. 저 할머니 그리고 언약식 당사자인 총장 딸 셋이서 모자를 묵사발로 만들어놨죠. 총장 딸은 아무것도 몰랐더라고요. 울면서 뛰쳐나가는데 정말 저 모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한참을 두 모자를 패대기를 치고 나니 기운이 쏙 빠졌고요. 얘야, 일어나라. 넌 아무 죄 없어. 오늘부터 새 인생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렴. 이런 일에 넘어지지 마, 할머니, 감사해요. 저 정말 아득하고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너도 내 손녀나 다름없으니까 인생 공부했다 쳐라. 저런 놈 상대할 필요도 없어. 네가 훨씬 아깝다. 저런 인간한테. 에휴. 감사해요. 용기를 주셔서. 이제 홀로 서기 할 용기가 생겼어요. 계속 앞날이 아득했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전 그 길로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하여 오늘 언약식까지 한 증거 영상 덕분에 남편은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학교도 잘렸죠. 그리고 시간 강사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모자의 욕심이 화를 부른 셈이죠. 전 남편과 깨끗이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있던 남편 재산 분할도요. 남편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더 이상의 용서는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총장네 집에서도 혼인빙자 사기죄로 걸었더라고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다행히 할머니 때문에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남이었지만 인연이다.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전 할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되었죠. 남편이랑 이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상 일이 닥치니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행복합니다. 요양원 봉사로 알게 된 할머니가 저의 은인이 되었죠. 순간의 인연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깨우쳤어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꼭 소중히 대하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39살 여성이며 현재는 모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흔히들 인생 100세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참 길고 한치의 앞도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 반도 못 살았지만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 억울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 사는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겪은 이번 일도 꽤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자리 잡은 걸 보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고 과거를 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올립니다. 전 남들이 말하는 교육자 집안이라는 배경에서 자라왔으며 아버지는 명예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 최근에 정년을 맞았고 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원장을 하시며 곧 정년을 눈앞에 두고 계세요. 남들은 이런 부모님과 배경을 많이 부러워했고 그걸 어릴 때부터 알았던 저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20대 초반에는 철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공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같은 학교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줘도 아까울 게 없었고 정말 많이 사랑했던 기억이 나네요. 6개월 정도의 만남을 이어오고 선배와 결혼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었고 저희 쪽 부모님만 반대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큰 소리로 대들어봤고 반항이란 걸 했습니다. 선배가 없으면 이 세상에 저라는 사람도 없을 줄만 알았던 때였어요. 처음으로 일탈이라는 걸 해봤고 집을 나와 선배의 자취방을 갔는데 그만 못 볼 광경을 보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뒤늦게 제가 온 사실을 알고 선배는 저를 붙잡으러 나왔더군요. 은정아, 내 말 좀 들어봐. 실은 너한테 말 못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이거야. 나는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질척거리잖아. 내 앞에서 자꾸 눈물을 보이면서 헤어지지 말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 달래준다고 하는 게 이렇게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잠만 잔 거야. 그리고 난 맹세코 진짜 마음만은 주지 않았어. 내 마음은 오직 너뿐이야. 나 정말 널 사랑한단 말이야. 실수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나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나 믿지? 그 여자한테도 지금 이 말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했겠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고 한심해 보였을까? 난 선배를 위해 부모님 집에서 나오기까지 했는데 우리 집은 지금 나 찾는다고 난리 났을 거야. 하나뿐인 딸이 멍청하게 남자 때문에 집을 나갔으니 오죽 걱정이 될까. 그것도 모르고 선배만 믿고 집을 나왔는데 다른 여자와 있다는 게 말이 돼? 처음부터 이런 사람인 줄 알아봤어야 했는데 정말 내가 한심스러워 미칠 것 같아. 선배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생각이 나네. 나 볼 때마다 항상 순수해서 좋다고 했던 거 말이야. 그 말이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 순수라는 말이 얼마나 예쁜 말이야. 선배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이 순수하다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이걸 보니 그 말 뜻을 알겠다. 내가 바보같이 순수해서 속이기 쉬웠겠다. 아빠랑 엄마 말이 다 맞았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 후로 다시는 선배를 만나지 않았지만 선배는 마음의 정리가 안 된 건지 한 달 정도 매일 전화가 왔었습니다. 선배 때문에 학교도 가지 않고 힘들어하는 딸을 본 부모님은 유학을 권했고 7년 동안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제일 잘하고 하고 싶은 게 공부였기 때문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쉽게 선배를 잊을 수 있었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목표로 삼아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논문을 써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도 했고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연구에도 참여를 해서 인정을 받으며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과 공부에만 매진하는 하나뿐인 딸을 진심으로 걱정했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맞선을 보기를 권유했습니다. 은정아, 너 이렇게 평생 혼자 살 거야? 네가 원하지 않으면 결혼 같은 건 안 해도 좋아. 하지만 엄마는 네가 이렇게 공부와 일에만 네 에너지를 쏟는 게 너무 안타까워. 혹시 어릴 적 일로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면 그건 사람으로 다시 치유하면 돼. 그때는 너도 너무 어렸고 사랑이 제일이었을 나이야. 하지만 너도 나이가 들면서 알아가는 게 있잖니?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 아무리 친구가 많고 학교에서 알아주면 뭐해? 네가 정말 힘들 때 네 옆에서 너와 함께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옛날 일은 다 잊었어. 그때가 벌써 몇 년인데 엄마는 아직도 그 일이 기억나? 엄마랑 아빠가 뭘 걱정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의 내 삶이 너무 좋아. 엄마 아빠도 이렇게 내 옆에 있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지금 삶이 좋은데 자꾸 누구 만나라 강요하지 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네 형제라도 만들어주는 건데. 여보, 우리 너무 늦었을까? 은정아, 우리가 걱정하는 건 더 먼 미래야. 아빠와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지만 너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야 해. 그래야 우리도 마음이 놓이지. 잔말 말고 엄마가 알아본 맞선 한번 보도록 해. 만나서 아니면 우리도 체념할 테니. 부모님의 성화로 결국 맞선을 보게 됐고 별 기대 없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나와야 할 사람은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고 시계를 보니 어느덧 카페에서 1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화가 났고 체념을 한 채 그 자리를 나오려고 하는데 키가 큰 남자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자신의 품으로 안았습니다. 너무 놀라 밀치고 자리를 나오려는데 남자분이 제 이름을 대며 너무 늦게 왔다고 연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잡고 안았던 건 뒤에서 다가오는 종업원과 부딪히는 줄 알고 급한 마음에 잡았다고 했어요. 초면부터 뭔가 이 사람과 맞지 않겠구나 생각한 전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미안했는지 밥을 사겠다며 사정을 했고 그때 하필 배가 너무 고팠던 바람에 눈 딱 감고 허락을 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는 첫인상 때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뭔가 나랑 잘 맞는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또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그런지 그 사람에게 화가 났던 제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고 맞선 상대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 소속이며 뇌과학 연구 쪽을 한다며 연구 생활에 바쁜 점들을 토로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당당해 보였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죠. 맞선 상대는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와 관심사는 뇌수면 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듣는 신기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이 남자에게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게 됐고 이 남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조금 친해진 것 같아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물어봤더니 보다가 노점상 하는 할머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지나가는 행인들과 시비가 붙었는지 길가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 쪽이 불리했고 남자 2명이 할머니를 다그치고 있었고 물건들을 던지며 노점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간섭을 하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증인으로 노점상 할머니와 함께 파출소로 갔다고 했어요. 파출소를 가도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은 자꾸 가서 초조했지만 왜 전화를 할 생각을 못했는지 자신도 의아했다면서 제가 어차피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일을 다 마무리하고
약속 장소로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나가려는 저를 보자 딱 알아채고 저에게 왔다고 해요. 할머니가 걱정된다는 이 남자의 말이 너무나 진정성이 보였고 저녁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는 시간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습니다. 맞선 남자와 기분 좋게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와 식사 자리에서 받았던 명함을 찬찬히 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쳐봤고 1년 전에 뇌수면에 관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었어요.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사진에는 플랜카드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뭔가 확신이 생기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첫날이었지만 긴 통화로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장애인 남동생이 있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방금 만났던 그 사람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는데 동생의 이야기를 하자 마음이 아팠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렇게 첫날의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과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연인 사이로는 발전하지 않고 서로 친구처럼 지냈어요. 일이 끝나면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헤어지는 시간들이 길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사귀자는 말을 안 하는지 정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에 의아해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고 이런 관계가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길어지면서 이 사람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였어요. 하루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일어났고 하소연을 하기 위해 그 사람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번 교수 임명은 분명 나라고 했었어. 내가 될 거라고 학과장님도 언지를 주더라고. 따로 날 불러서 그랬다니까. 근데 버젓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봐봐. 내 이름이 없어. 내가 이 명단에 없다는 게 말이 돼? 나 정말 열심히 논문 쓰고 밤잠 안 자면서 그 많은 서적들 죄다 뒤지고 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진짜 사람 이상하게 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 모두들 내가 교수가 될 거라고 했어. 우리 학교에서 최연소 교수님이라고 축혀 세웠던 동료들이 명단을 보자 등을 돌리더라. 그은한 위로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나 인생 허투루 살았나 봐. 종민 씨한테 이런 푸념 늘어놓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허망하다. 내가 다 화가 난다. 은정 씨가 그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다 보고 함께 봐서 아는데 진짜 열심히 했잖아. 당신같이 유능한 인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왜 못 알아보는 거야? 그 학교 똥몽충이 같은데 당신 같은 보석도 못 알아보면 말이야. 내가 가서 확 다 엎어버릴까? 도대체 왜 그런 거래? 왜 내가 교수 임명에서 떨어진 줄 알아? 알면 종민 씨 진짜 어이없을 텐데. 내가 생각해도 쪽팔려서 내 말 듣고 배꼽 잡아 웃을 수도 있어. 나보다 논문 개수도 적고 교수에 대한 열망도 없는 애는 딱 교수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 장담하는데 분명 나보다 못해. 그런데 그 사람도 교수가 되는데 내가 왜 못 됐냔 말이지. 남자가 없어서래.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미스예요. 그때 말하는 그 미스. 내가 그 이유 때문이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황스럽다. 진짜 그 이유래? 당당하게 말하지 그랬어. 박종민 있다고. 뭐 서류 있어야 인정받는 건가? 결혼식을 해야 결혼한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이름 대면 다 알만한 학교에서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하다니 내가 당장 신고할 거야. 감히 은정 씨를 못 알아본 거 내가 용서 못해. 보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예비 남편의 말과 행동들이 큰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예전에 부모님이 걱정을 하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뭔가 기분이 씁쓸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어떤 부분을 걱정했고 염려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비록 그토록 바래왔던 교수는 떨어졌지만 더 귀중한 무언가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이거구나. 내가 그렇게 찾았던 내 편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은 패배자도 아니고 낙오자도 아니었고 오직 저 하나만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로 만난 지 2개월 만에 연인이 되었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는 결혼이라는 말을 자주 꺼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 인생을 모두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절 위해주었고 제가 다니는 학교나 예비 남편의 연구소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떻든 사람은 진국이라고 이미 그쪽 바닥에서는 소문이 자자하더라. 나도 얼핏 학회 때 지나가면서 봤는데 사람이 인상도 좋고 또 생긴 게 훤칠하잖니. 어떻게 했길래 얼음공주 우리 딸의 마음에 들었을까? 엄마는 정말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둘이 잘 만나고 있을 줄이야. 결혼은 아직 서로 이야기 안 해봤지? 사람이 진짜 이렇게 착하나 싶은 게 나한테 모든 걸 맞춰줘. 하나부터 10까지 섬세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해준다니까. 그리고 엄마, 더 큰 건 사람들이 나를 무시 안 하는 거 있지? 내가 종민 씨 데리고 학교 동문 모임을 나갔는데 모두들 우리 주변으로 모이는 거야. 그 사람이 말을 참 잘하잖아. 다들 웃으면서 즐기는데 내가 다 기쁜 거 있지? 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구나 싶고 꿈꾸는 거 같고 사랑도 하긴 하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 스펙이 마음에 들어서 더 좋아. 그 사람이 자꾸 위로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나 내년에는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엄마는 기분이 너무 좋다. 결혼도 하루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고 보니까 어릴 때 이민을 갔었던 터라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다던데 많이 외로워하지 않니?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 아빠랑 엄마는 너만 잘 되면 외국에서 살아도 좋은데 눈에 밟히긴 할 것 같아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가족 보러 외국에는 자주 간다니? 언제적 정보를 가지고 온 거야? 귀국한 지 얼마나 오래되셨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남동생이 한 명 있어. 이민 간 것도 동생 때문이라는데 동생이 지적장애 3급이래. 생활하는데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엄마 아빠 놀랐지? 안 그래도 그 사람이 동생 이야기 꺼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동생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나 봐. 조만간 동생 소개시켜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일 수도 있으니까 미래의 시동생한테 잘 보여야 하잖아. 그 사람이 우리 가족도 보고 싶어 하더라. 조만간 상견례 날 잡을까 하는데 괜찮지? 좋지. 그런데 장애인 동생이 있는지는 몰랐네. 사람이 참 밝아서 좋더니만 남모를 사정이 있었구나. 조만간 보자 그래. 식당은 엄마가 근사한 데로 예약해 놓을 테니까. 그런데 장애인 동생이 있다는 게 생각할수록 엄마는 걱정이다. 시동생을 앞으로 형이 맡아서 돌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지적장애 3급이라지만 돌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폭력성이나 자기감정 조절이 능숙하지 못하면 성인 남자도 못 막아. 엄마는 네가 그 시동생이랑 안 엮였으면 좋겠다. 은정아, 시동생이 좀 걸리는데 너한테 해코지하고 그러면 어쩌지? 성인이라면서 힘도 세고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야. 며칠이 지난 후 예비 남편은 저와 함께 동생이 다니는 장애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규모가 상당했고
병원도 함께 있어서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시설에서 보호도 받고 동시에 모든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은 다른 경증 장애인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들지 않기에 시설에서 24시간 봐주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아침에 시설 차량을 타고 갔다가 오후가 돼서야 동생은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심리치료가 있는 날이었고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예비 남편의 아버님, 어머님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처음 뵈는 거라 긴장한 탓인지 아침에 먹은 두유 때문에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다녀와야 했고 긴장이 더해서 급체를 한 듯 했습니다. 덕분에 속은 계속 안 좋아서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꽤 길어지게 됐어요. 예비 남편이 기다릴 것 같아 전화를 해서 늦어질 것 같으니 로비 안에 있는 카페에 가서 부모님과 있으라고 이야기한 후 30분 정도 화장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볼일을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다짜고짜 그 사람의 팔을 잡고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라고 말하며 들어가는 걸 막았어요. 어찌나 힘이 세던지 그 사람이 가볍게 저를 밀쳤는데 제가 방심했는지 뒤로 밀려나게 됐어요. 바닥에 넘어지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남자는 자꾸 혼잣말을 하며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모님이 놀라며 저에게 다가왔고 예비 남편은 그 남자를 보자 있는 힘껏 따귀를 날렸습니다. 종민 씨, 그러지 마. 저 사람 잘못한 게 없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길래 내가 말렸고 내가 먼저 팔을 잡았어. 저분이 그것 때문에 놀랐나 봐. 일부러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못 들어가게 하려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소리가 크게 나왔어. 나 아프지 않고 저분도 놀라서 날 살짝 밀친 것뿐이야.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여자를 찾고 있어요. 여자 화장실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너 왜 여기 있어?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했잖아. 자꾸 말 안 들으면 형이 어떻게 한다고 했지?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나서지도 말고 그냥 옆에만 조용히 있으란 말이야. 도대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를 더 잃어야 하니? 얼마나 더 널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거야. 네가 은정씨 밀쳐서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건지 알아? 이래서 아예 2, 3일 맡아주는 대로 가야 해. 시설이 좋으면 뭐하니? 매일 얼굴 봐야 하고 내가 얘 때문에 뭘 하지도 못해. 이참에 절 같은 곳이나 숙식이 제공되는 곳을 알아봐야겠어. 분명 찾아보면 맡아주는 데도 있을 거야. 내가 음료 주문하러 간 그 사이를 못 참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런다니까. 은정씨, 많이 놀랐죠? 내가 이 애를 더 신경 써야 하는데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어서.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내가 미안해요. 종석이 너 이리 오지 못해?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살아.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네가 무슨 사고를 칠까봐 밤에 잠도 안 와. 얘가 나쁜 애는 아닌데 뭐 하나에 꽂히면 우리도 말릴 수가 없어서 내가 다시는 이런 꼴 안 보이게 단속 잘할게. 밉다니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전 진짜 아무렇지도 않고 그나저나 동생분이 얼굴이 빨간데 어떡하죠? 얼음팩이라도 구해올게요. 그리고 종민씨, 동생한테 사과해요. 난 진짜 아프지도 않고 멀쩡하다니까. 화도 좀 풀고.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보네. 이러지 말고 저희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미안한데 오늘은 이만 가줄래? 나 너무 지쳐서 말이야. 내가 내일 전화할 테니까 오늘은 우리 이만 만나자. 여기서 혼자 갈 수 있겠지? 나는 부모님이랑 동생 집까지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이런 꼴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서 미안해.
예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지나치게 저에게 미안해했고 그렇게 예비 시댁 가족들과의 첫 만남은 일단락됐습니다. 늘 완벽한 모습만 보여줬기에 저 또한 너무나 당황해서 기가 빨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딴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긴가민가할 정도로 예비 남편은 동생 앞에서 극도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시동생을 본 후로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주춤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저 역시 장애인 가족을 둔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고 알게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미뤄지고 있던 찰나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퇴근해서 운전을 하며 집으로 가는 중에 예비 남편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거치대에 폰이 있었던 터라 영상통화를 하며 운전을 하는데 분명 빨간불이어서 멈췄던 것 같은데 뒷차에게 급정지를 하게 되었고 뒷차는 속력을 내며 달려와 제 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기절을 했고 모든 걸 영상통화로 봤던 예비 남편은 급하게 달려와 주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한 달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절 위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었고 너무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비 남편이 병원을 오가면서 제 부모님과 안면을 트게 되었고 마치 친아들처럼 부모님을 대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본 후 예비 남편과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결혼을 하는데 장애인 시동생이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퇴원을 하자마자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셨고 예비 남편도 그러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동생도 부를 거지? 저번 일은 실수였잖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이번에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것 보고 편견 없이 봐주시기로 했어. 시동생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당신이 계속 만남을 피하고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언제 예비 시동생이랑 친해지겠어? 이번 상견례 날에 꼭 데려와. 알겠지? 정말 당신은 천사다. 그동안 여자를 안 만나봤다고는 안 할게. 그런데 당신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 다들 내 동생을 보면 싫다 하거나 피했고 무서워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동생을 미워했나 봐. 혹시라도 남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서. 가장 큰 건 내 앞길에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거야. 그게 너무나 두려웠던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나와주니까 너무 용기가 나는 거 있지. 정말 고마워. 다시는 동생 때리지 마. 저번에 보니까 엄청 기죽어 있더라. 지적장애 3급 정도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지금 열심히 심리치료도 하고 있고 시설 다니면서 좋아지고 있다면서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란 이야기잖아. 이제 당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하자.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고 아직은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됐기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한정식 집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예약된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예비 남편 가족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다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해서 먼저 가서 방문을 열려던 순간 예비 시댁 식구들이 시동생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나 험한 말들이어서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저번에 시설에서 은정이 찾으러 갔던 거지? 내가 얼마나 신령 감수했는지 몰라? 네 형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으니? 쟤는 우리 가족 맞는지 의심돼.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당신 얘 좀 어디로 보내면 안 돼? 나 매일 감시하느라 이골이 난다고. 조금만 참아.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잖아. 오늘만 잘 버티면 은정이랑 볼 일도 없을 테고 우리가 조용히 사라져주면 돼. 그럼 종민이 앞길 막을 일도 없고
그거면 되지. 동생은 우리가 잘 지킬 테니 너는 이제 탄탄대로 잘 살면 돼. 조용히 문 앞에서 예비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순간 친정 부모님이 왔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습니다. 예비 남편은 처음 뵈는 양가 부모님들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틈을 타 시동생이 저에게 다가와 앉을 자리를 안내해 줬어요. 의자를 빼주는 척 하면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다른 가족들이 보지 않게 몰래 전해주었고 저도 모르게 쪽지를 받자마자 숨겼어요.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인사가 끝나고 시동생은 제 앞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았어요.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상견례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시동생이 건네준 쪽지가 무엇일지 너무 궁금해서 음식들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생각에 잠겨 있었던 찰나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하며 쪽지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작은 쪽지가 뭐라고 상견례장을 나오는 내내 제 손과 발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쪽지에는 처음 보는 사람의 주민증이 감싸져 있었고 시동생이 적은 듯한 글자들이 맞춤법이 틀린 채 적혀 있었어요. 쪽지에 써져 있는 글자는 경찰과 와요라는 삐뚤빼뚤한 글자였고 그 순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전 주민증을 자세히 봤고 민증의 주인은 박종민이라는 이름 3글자가 딱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민증 사진은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박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간신히 화장실을 나와 상견례장으로 갔고 이미 상황이 정리된 듯 예비 남편과 시부모님은 경찰들 손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어떤 여자분과 함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넋이 나간 저에게 달려와 저를 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순식간에 제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정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니? 저 작자들이 글쎄 타살 의혹에 사기죄까지 우리를 아주 작당하고 속이려고 했대.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가짜 신분 가지고 일부러 접근하고 너랑 결혼하려고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거짓이란다. 진짜 종민이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신분을 자기 것 마냥 사기친 거야. 그것도 모르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으니 정말 하늘이 다 도왔다. 우리가 저 시동생분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가짜 예비 남편은 부모님들과 작당을 해서 진짜 연구원 박종민에게 접근을 했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크게 냈다고 했어요. 진짜 예비 남편이 될 뻔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인해 많이 다쳤고 특히 다리가 부러져 거동이 불편할 정도였다고 해요. 또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혼수 상태였다고 했고 사기꾼들은 사고를 내면서 신분증과 지갑을 훔쳤다고 해요. 자신들이 환자의 가족이라 속였고 진짜 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매일 병원에서 간호를 가장한 감시를 했었던 거였어요. 병원 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돌보는 예비 시부모님을 응원했고 많은 사람들은 예비 시댁의 가정이 큰아들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져 있고 둘째 아들은 장애인이기까지 한 불우하지만 희망으로 버티는 가족으로 보았고 병원 수사를 하는 동안 예비 시댁은 그야말로 착한 시부모님으로 가장되게 포장되어 있었다고 경찰은 말해 주었어요. 더 놀라운 건 병원 측 도움으로 기부도 받고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병원 측 몰래 진짜 박종민에게 수면제를 갈아서 매일 마시게 했고 예비 남편의 신분을 가지고 병실에 누워 지냈던 거예요. 캐면 캘수록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그들은 모든 걸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들은 장애인 시동생과 병원에 누워있는 진짜 박종민을 간호하기 위해 매일 바빴고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그 탓이 모두 아픈 시동생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에게 사고가 난 것 또한 결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자작극이었고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건 시동생의 신고 덕분이었다고 하네요. 시동생은 시설을 다니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배웠고 자신의 가족들보다 현명했습니다. 또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에게 가족들이 자신만 빼고 놀고 있다면서 자신은 늘 외톨이라고 말하자 담당 의사는 우울증 치료를 병행하며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는 상담을 하면서 시동생에게 가족들이 당신을 빼고 무슨 놀이를 하냐고 물었고 시동생은 가족들이 몰래 말했던 말들을 담당 의사에게 그대로 털어놓았다고 해요. 그 중에 민증이 발견되면 안 된다는 말도 했었고 담당 의사는 시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민증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했대요. 시동생은 담당 의사를 잘 따랐기 때문에 민증을 집에서 몰래 가져왔고 모든 사실의 정황을 파악한 담당 의사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몰차게 대했던 자식과 하나뿐인 동생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기꾼들이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예비시대 가족은 죄를 지었으므로 법의 심판대로 벌을 받게 되었어요. 예비 시동생이 될 뻔한 동생은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고 사기꾼 가족과 떨어뜨리고 홀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어요. 또 괴롭힘의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당연히 증인을 서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동생을 혼자 자립시켜주는 일 뿐인 것 같았어요. 남들은 더 이상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나설 일이냐고 핀잔을 주지만 시동생이 용기를 내서 남의 일에 나서준 덕분에 지금의 제 삶은 다시 원상복구가 될 정도로 아물게 됐습니다. 시동생의 용기가 아니었으면 영영 회복 불가능한 삶을 살았을 것 같네요. 살면서 나쁜 사람도 겪어봤고 착한 사람도 겪어본 결과 인생은 너무나 길고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였어요. 이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의심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